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방탄열차가 지금 러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는 1000km가 넘는 대장정이고 가는 데만 20시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그 자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기차를 타고 20시간 이상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이 생경한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자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젯밤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에게는 만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사정들이 다 있죠. 오늘 뉴스9은 이 만남에 먼저 주목하겠습니다. 열차는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요?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젯밤 평양에 출발한 김정은의 전용 열차 태양호는 현재 북러 국경 지역인 하산까지 이동해 잠시 멈춰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열차 궤도가 달라 열차 바퀴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낮에 잘 이동하지 않는다며 내일 오전 중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 양국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참가하는 만큼 두 정상은 이르면 내일 오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수공사를 해온 블라디보스토크 역사는 오늘부터 보안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Ну, я так думаю, наверное, должен приехать. Все-таки у нас же изменения какие-то происходят, правильно? Я, может, думаю, наверное, тоже любопытно, что здесь такое в этой России. 어제 하산역 인근에서는 북한 시찰단이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2019년 4월 김 위원장의 방러 이후 4년 5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김 위원장이 타고 가는 이른바 1호 열차는 달리는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탄이 터져도 멀쩡할 정도로 안전하게 제작됐죠. 그럼에도 밤에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지도 물론 철저한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어서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김정은 전용 열차가 평양을 떠나 향한 곳은 북동쪽, 러시아 연해주 방면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평양에서 853km 떨어진 접경도시 하산까지는 최소 14시간이 걸리는데 철로 상황 때문에 시속 60km 이하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러시아 궤도에 맞는 바퀴로 교체하고 다시 7시간을 가야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최소 20시간이 걸리는 이동이지만 김정은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탄 경우를 제외하곤 열차를 고집했습니다. 방탄 설비는 물론 위성 항법 시스템과 위성 전화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의 안전을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안전한 경로로 이동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2019년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은 무려 6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갔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평양 블라디보스토크행 고려항공 한 대의 운항이 취소됐는데 일부 수행원들은 여객기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북한이 외국과 정상회담,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한 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회담 날짜나 장소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어젯밤에 출발했는데 당국이 이를 공식화한 건 반나절이 한참 지나서였고 이동 경로와 회담 장소도 아직까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에게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숨은 얘기들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출발한 게 맞는지 이게 확실치가 않았는데 기차가 출발하는 게 왜 이렇게 확인이 어렵습니까? 네, 사실 그 김정은 전용 열차의 움직임은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 없는데 북한이 동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에 은밀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하터널과 같은 구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포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정보 당국의 수준으로 볼 때는
열차 움직임 자체는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다만 그 김정은이 만약에 탔는지 또 종착지가 어딘지 그리고 북한의 기만 전술은 아닌지 이런 종합적인 정보 분석하고 판단을 거친 뒤에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정찰 위성과 같은 이른바 그 이민트 거기다가 감청 정보인 시긴트 그리고 휴민트 정보까지 동원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열차가 거의 북러 접경에 다다른 걸 이제 파악했을 거고요. 이 정도면 열차를 통한 방러가 확정적인 시점이 되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동 중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준 걸로 보이고요. 일종의 북러 양측의 공식 발표 직전에 김 빼기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예, 뭐 확인하고 나서 발표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접경 지역 그러니까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이 접경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보도한 대로 그 궤도 차이 때문에 열차 바퀴를 교체도 이제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장시간 달려왔기 때문에 좀 차량 점검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성 자산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 낮 시간대보다는 야간에 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호 환경도 좀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궤도라는 건 이제 열차의 너비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예. 그런데 보통 생각으로는 열차는 상당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위험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일단 그 김정은 전용기 참매 1호라고 하죠. 그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항 경로가 노출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그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또 그 최근에 비원비나 그 전략 핵잠과 같은 미군 전략 자산들이 수시로 한반도를 드나들고 또 미국에서부터 김정은 동선을 선제적으로 예고하면서 상당한 압박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 열차는 또 이제 방탄 소재에다가 일부 스텔스 기능까지 갖췄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셈입니다. 자, 그렇군요. 지금 동방영재 포럼이라는 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데 푸틴은 거기 참석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럼 어디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북한 지도자가 뭐 다자 회의는 잘 안 가기 때문에 예, 이건 다자 회의니까요. 예, 애초에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불참할 걸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담 장소가 관건인데 다른 장소에서 일단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그 지금 포럼이 진행 중인 그 르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이라는 장소가 이미 4년 전에 북러 정상회담을 한 곳이거든요. 예. 저도 거기 한번 가보니까 그 경호 통제가 굉장히 용이한 시설입니다. 섬이라서. 그리고 포럼 일정과 별개로 장소는 그래서 이제 뭐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뭐 내일 오후쯤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이미 불법적으로 무기 거래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바가 있는데 그래도 뭐 이건 강행하겠죠? 예, 일단 뭐 정상 차원의 선언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안 나오겠지만 좀 공개되는 내용보다도 이제 물밑 합의가 더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중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탄약, 포탄 그리고 미사일까지 이른바 물량이 필요하고요. 북한은 이번 기회에 미사일 원자재나 아니면 각종 기술을 이제 획득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뭐 핵잠 기술 이전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뭘 주고 뭘 받을 것인지는 이미 합의가 됐고 두 사람이 이제 사인만 하는 뭐 이런 단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상당히 위험한 거래 같은데 앞으로 미국이나 서방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오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토요일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 진술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아 다시 나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내일이야말로 조사 자체가 가능할지가 불투명합니다. 이 대표의 단식은 오늘로 12일, 내일이면 13일째가 됩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내일 수원지검 출석 시간은 오후 1시 반, 6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조사 이후 사흘 만인데 앞선 조사에선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조서 열람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도 거부했습니다. 단식 12일째인 이 대표는 단식 이후 처음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찾아와 단식을 만류했지만 이 대표는 자리에 누워 단식을 이어갔고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중진들이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장엔 가림막도 설치했습니다.
이 대표 단식이 내일이면 13일째가 되는 만큼 검찰에 출석해도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단식마저도 방탄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고 제의 유무는 여론이 아닌 정부와 법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명료한 사실을 기억하고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야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한 황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러면 이번 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새로운 전선을 펼쳤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신유만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최고위에 불참한 이재명 대표가 아침 일찍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방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문이 나오자 당 지도부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장관의 탄핵안 제출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당론 발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추안 발의하는 건 좀 당대표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을까요? 예, 지도부 전체 회의 결과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168석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국방장관 교체를 중단시킨 뒤 특검을 추진해 수사외압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순순히 꼬리를 숨기게 놔두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탄핵이에요. 국회법 134조에는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습관적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성을 찾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탄핵안을 제출한 뒤 이달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나흘 만에 다시 검찰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인터뷰를 한 뒤에 김 씨 측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터뷰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5개월 전부터 두 사람이 소통해온 정황을 잡고 있는데 신 씨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조성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섭니다.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하고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이후였고 김 씨도 같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화천대유 방문을 김만배와 같이 간 적은 있지만 그때 화천대유 관계자 두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김 씨가 구속된 뒤에도 인터뷰 녹음 파일과 관련해 김 씨 측 변호인과 접촉한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법률 대리인 중에 한 분을 좀 해서 제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느냐 간접적으로. 하지만 검찰은 신 씨가 적어도 인터뷰 4, 5개월 전부터 김 씨 측과 교감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신 씨는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참관하려고 다시 검찰 특별수사팀에 출석했습니다. 7일 출석해 14시간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신 씨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데다 김 씨도 구속 만료로 풀려나 서로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배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수사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대선 공작 진상규명 선필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검찰의 묵인방조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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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인터뷰를 짜깁기해 보도한 언론의 책임과 민주당 배후설을 넘어 대선 공작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 검찰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커피 대접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사흘 전부터 가짜 조작 뉴스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JTBC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2월과 3월 윤석열 커피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만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앞서 2021년 11월과 12월 검찰은 이미 남욱 변호사와 조 씨로부터 윤석열 커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이 정치 공방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초강력 지진이 덮친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사망자가 2,5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진이 이어지면서 생존자들 역시 생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모로코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현지 사정을 보도합니다. 온전한 건물이 없고 잔해만 가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진 피해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6.8의 강진이 휩쓴 지 사흘째, 사망자 수만 2,497명, 부상자는 2,476명으로 늘었습니다. الناس الدراري الموصل شد يصير وجدي يوي يفوت الدري الدسين موصل كوزينة يفوت اللي غادي يفوت إلى تشكيل العاصفة. 여진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거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고 중장비와 인력이 도착하지 못한 산악지대는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بكلام تقعد اليوم يلا حجر على الناس باقي الناس تحت الانقاض 3 ايام هذه وما تحت التراب عطات ريحتهم وحشومه السلطه المحليه ما عاونت بوالو. 국제사회가 발벗고 구호에 나서려 하고 있지만 모로코 당국은 정작 도움 요청에 소극적이어서 생존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كاينه فيه مرته العريس كاينه فيه اخته كاينه فيه راجل. 왕정 국가인 모로코는 국왕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지진 당시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0만 명 이상 피해를 입은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로코 측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모로코 지진은 불과 7달 전에 일어났던 튀르키예 강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멀지가 않죠.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지, 그리고 지진 안전지대로 평가됐던 모로코에서 그것도 120년 만에 왜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번 피해 지역은 원래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 대륙판을 보면 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가장 강력한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은 바로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였습니다. 불의 고리는 아니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도 여러 대륙판이 모이는 곳이었는데요. 모로코가 판의 경계와 비교적 가깝기는 하지만 이번 지진 발생 지역은 지중해와는 거리가 먼 내륙 서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튀르키예 지진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발생한 지진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때는 4개의 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규모 7.8이나 되는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모로코와 가까운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은 판의 이동 속도가 1년에 5mm 정도로 매우 느립니다. 이 에너지가 100이 돼야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씩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폭발한 셈입니다. 예, 그런데 왜 하필 저 지점이었을까요? 네, 그 주변 산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 산맥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미는 힘으로 형성됐는데요. 산맥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수많은 균열이 생겼고 주변부에 크고 작은 단층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딱딱한 안반 지역이지만 언제든 힘만 받으면 쪼개지기 쉬운 상태였던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경계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거대한 아트라트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는 그 지역 모두 응력장이 잘 형성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는 지역이라고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맥 지형이라면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조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은 판해 경계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일본 열도와 태평양판 경계에서 멀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 잇따라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이 숨어있는 단층들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표엔 단층이 없는데 지진이 나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지하의 숨은 단층들이에요. 모로코처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같은 것들도 지하의 숨은 단층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예, 지진이 잘 나지 않는 곳이니까 모로코도 방심하다가 피해가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이었고 무너진 가옥들은 대부분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모로코 정부가 2011년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튀르키예 역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도 부실 시공을 눈감아줬다가 피해가 커졌습니다. 예, 우리도 요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우리는 내진 설계 어떻습니까? 네, 2000년대 들어서 내진 설계 기준을 점점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모두 의무 대상인데요. 문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철근도 빼먹는 마당에 내진 설계와 시공은 제대로 됐겠느냐는 불안감도 나옵니다. 예, 이번 지진을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우리는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상수도 배관 교체 작업 중이었는데 토사 붕괴로 근로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토사 붕괴를 막아줄 안전장치 하나 없었습니다. 구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더미와 돌덩이가 작업 현장을 뒤덮었고 근처에는 상수도 배관이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의왕시 안양천변 상수관 교체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지하 2m에서 배관을 용접하던 근로자 A씨 등 2명이 매몰됐습니다. 작업자리 야 스톱 그만 스톱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야 괜찮아 막 이러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A씨 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흙이 무너진 지점에는 붕괴 사고를 막아줄 막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작업이 금방 끝날 것 같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요동이를 팠으면은 좌측에 그 벽이 있잖아요. 조그만 공간이고 뭐 이렇게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작업 편의성만 앞세운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합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해체도 해야 하잖아요. 시공사가 그걸 주로 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낮 용인에서도 공원 빗물 배수관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대전에서 은행 강도를 벌이고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남성이 카지노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지 한인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는데 베트남에서도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한 상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성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계산대 안쪽에 놓인 지갑을 훔쳐 그대로 달아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난달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40대 A씨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베트남 현지에서 A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베트남 한인회는 A씨가 현지에서 절도 행각을 반복한다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했습니다. 그래, 점도도 노릇을 좀 했는 걸로 돈이 떨어질 때 정도 되면은 다른 사고를 더 크게 치게 되면은. 경찰이 베트남 한인회에 공개 수배 전단을 공유한 지 이틀 만에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현지 한인 제보자는 자신과 지인이 카지노에서 A씨를 봤다며 어제 대전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잠복에 나선 경찰은 3시간 반 만에 카지노에 나타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씨가 지닌 돈은 2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은 크게 없는 걸로, 그리고 대부분 도박에 이제 탕진한 걸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압송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장애인 단체 전장현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8개월 만입니다. 장애인 예산 보장을 요구했는데 이 시위로 출근 시간 열차가 잇따라 지연됐고 출근길 혼잡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전장현 회원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합니다. 방패를 든 경찰관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이들 탑승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장현 회원 70여 명이 서울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1월 이후 8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기습 시위에 2호선 양방향 열차가 12분에서 17분 지연되는 등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을 볼모를 잡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전장현 측은 장애인 이동권 확충과 관련해 245일 동안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배신당했다며 시위를 다시 시작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부에 요구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3,350억 원 가운데 470억 원만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동권 예산 반영되지 않았고 장애인 노동권 예산, 장애인 동료지원과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장현 측은 정부와 서울시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매주 월요일 출근길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서울시가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운영될 전망인데 월 40회를 이용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돼서 대다수 직장인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과 경기 주민 200만 명은 정기권을 쓸 수 없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도일 기자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승혜 씨는 시내버스로 출퇴근을 합니다. 월 평균 교통비가 8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달부터 버스 요금이 올라 이달 들어 누적 교통비가 열흘 만에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할 때는 똑같이 이용하고요. 근데 요금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시가 이 같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합니다. 한 달에 6만 5천 원인 기후동행 카드인데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간 50만 명이 1인당 교통비 34만 원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 아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출시된다면 바로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 200만 명은 제외됩니다. 인천, 경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광역버스를 탈 때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기 인천 포함되어야 더 효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교통 연계성을 무시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을 위해서 정부가 1,000원으로 아침밥을 해결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2학기 들어서 식사 제공을 중단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건지 박지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식당. 입구에 1,000원의 아침밥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1학기까지 든든한 아침을 먹었던 학생들은 아쉬워합니다. 주변 사는 친구들 아침에 거의 매일 먹어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145개 학교로 확대했지만 2학기 들어 중단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학 재정난입니다. 6,000원짜리 아침밥의 경우 정부, 지자체, 학생이 1,000원씩을 나머지 3,000원은 대학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식자재 값이 오르고 이용 학생이 늘자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사비는 똑같이 점심 저녁 맞추니 학교가 결국은 3,000원을 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기부금을 활용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학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학 부담을 줄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렇게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라는 소식 또 전하게 됐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오르더니 이번에는 인도와 태국 상황으로 설탕값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주부 권희숙 씨는 최근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폭염과 장마 탓에 지난달 식품 물가가 전년 대비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과일이랑 야채랑 이런 공산품도 보통 30% 20% 다 올라서 가격이 많이 힘들죠.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선이면 충분히 먹는데. 하지만 식료품 가격은 더 뛸 것으로 보입니다.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공산품에 들어가는 국제 설탕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1위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다음 달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설탕 가격은 열흘 만에 11% 가까이 올랐고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인 태국도 가뭄으로 생산량 감소를 전망하면서 설탕이 함유된 가공식품 물가를 다시 한번 밀어올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설탕 수입량의 76.4%를 태국에 의존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식품 회사들에서 설탕 가격 인상을 빌미로 해서 상품 가격을 또 올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됩니다. 다음 달 1일에는 흰우유 가격 인상도 예정돼 있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을 평가하는 교원평가가 이뤄집니다. 이 평가에 교사를 성희롱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글이 올라서 저희도 여러 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교사 사망 사건이 잇따른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교원평가서입니다. 교사의 신체를 평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 학생과 학부모가 익명으로 교원을 평가하는데 특히 서술식 문항은 성희롱과 인신공격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의 폐지 요구에 미온적이던 교육부가 결국 전향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올해는 교원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재설계와 함께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술식 문항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선 다 오픈돼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원단체는 다시 한번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주말 집회를 건너뛰었던 교사단체는 이번 주말 교권 강화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요즘 별의별 보험이 다 있죠.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면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홀인원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면 홀인원을 할 경우에 몇백만 원 상금을 준다는 건데 유사 보험업체가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고승현 기자입니다. 골프공을 단 한 번 쳐서 지름 10.8cm 구멍에 집어넣는 홀인원. 축하해! 어떡해! 확률적으로 매주 한 번씩 골프를 칠 경우 57년에 한 번 가능할 정도로 드물다 보니 홀인원을 하면 동반자에게 기념품과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게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용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와 보험까지 가입합니다. 그린피도 제가 내줘야 되고 다음에 또 한번 데리고 가는 갈래도 있고 선물도 맞춰야 되는
최근에는 보험보다 저렴한 가입비에 홀인원 축하금을 무제한 준다는 일명 홀인원 멤버십 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대책 없이 홀인원을 한다고요? 월 2,000원에서 3,000원씩 받아 홀인원 상금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막상 신청하면 상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썼는데 전화는 한 수백 통 했던 것 같아요. 보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인데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된 한 홀인원 멤버십 업체를 찾아가 보니 이미 운영 중단 상태였고 아예 닫은 건가요, 여기? 지금 아직 폐업을 한 건 아니고요. 경영난을 겪는다며 상금 지급을 미루는 곳도 있습니다. 미지근이에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대한골프협회가 집계한 국내 골프장 홀인원 건수는 지난해 2,195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홀인원 상금을 못 받는 가입자가 속출합니다. 7월 말까지 지급해준다고 했다가 또 안 돼서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그게 세차례 정도 지연이 됐고 홀인원 멤버십 업체는 사실상 유사 보험업체여서 피해가 더 커지기 전 관리 감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들이 정식으로 인허가나 등록이 없이 금융업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고승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빠 찬스 비판을 받았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경력직 채용을 전수조사했더니 58명이 부정 채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경력직으로 채용된 전체 공무원의 1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경력직 부정 채용 실태를 이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지역 선관위 건물 안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채용 공고문인데 별도 공지 없이 게시판에만 올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A구청 선거 업무 담당자 아들과 B구 선관위 근무 경력자를 비롯해 3명이 각각 응시에 모두 채용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들만 볼 수 있었던 시험인 셈입니다.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31명은 아무런 절차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7년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보니 58명의 부정합격 의혹을 비롯해 채용 비리 35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기간 모두 162차례 경력 채용이 있었고 이 중 104차례는 채용 규정을 위반했는데 전체 64%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채용 업무를 한 선관위 직원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12건은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반복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권익위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선관위 직원 중 41%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권 이사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고 이사진 개편을 통해 MBC 구조 개편을 하려던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으로부터 MBC 보도의 편향성을 방관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그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사장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 개인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본안에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다며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 3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 방송의 자유와 그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통위 측은 권 이사장 판결과 관련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이 3년 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그리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동안 송 전 시장은 이미 시장 임기를 다 마쳤고 황운하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결심 공판에 참석한 송철호 전 시장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사 청탁 전혀 없으셨던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죠. 네, 없었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며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 수혜를 받는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에겐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해 관권 선거가 치러지게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역시 선거 개입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전 시장 등 당사자들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9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세계적 미술 장터 프리즈와 키아프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미술 시장의 침체에도 나흘 동안 8만 명이 다녀가서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전 세계 330여 개 갤러리가 집결해 모두 8만여 명이 다녀간 미술 축제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작년 첫 회 못지않은 인기에 키아프는 방문객도 15% 늘어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프리즈가 개최가 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여러 행사들이 진행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그 활동들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적도 따랐습니다. 첫날부터 쿠사마 야요이의 붉은 신의 호박을 77억 원에, 캐서린 버나트의 그림도 30억 원에 팔며 최고가 판매 기록을 세운 데이비드 즈워너부터 오픈하자마자 연작 10점을 완판시킨 갤러리도 나왔습니다. Gallery's here for a reason. I think it's because it's a new audience that can be educated and explored. 서울은 세계 미술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세계 3대 미술 경매사 중 하나인 소더비가 오는 20일 서울 사무소를 열고 데미안 허스트를 키운 화이트 큐브 등 세계 유명 갤러리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탐내며 줄줄이 진출합니다. We are incredibly honored and excited to be opening White Cube here in Seoul. It's a really important moment for us.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최대 미술 시장 한국. 하지만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유명 작품 중심의 양극화 현상 등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예요. 어느 삼겹살집에 붙어있는 글귀가 걸작입니다. 마음 편히 삼겹살 드시라고 쏘사기는 재치가 여간 아니죠. 난 공산 닭이 싫어요라는 닭집, 알만이라는 알탕집도 있습니다. 한식 뷔페인 부정뷔페, 오리고기집 탐관오리, 막창집, 막창 드라마도
묘하게 들려서 일단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소문났지만 먹을 것 없는 잔치여서는 곤란하겠죠.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세기의 대결로 불렸던 무하마드 알리와 안토니오 이노키의 대결은 한판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무려 14억 명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레슬러 이노키는 내내 링에 들어누워 15라운드를 버텼습니다. 프로복싱의 전설 알리의 발목을 걷어차 쓰러뜨릴 기회만 노린 거죠. 알리 역시 벌처럼 쏘지 못한 채 나비처럼 이노키 주변을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서 돈 버는 자는 이노키밖에 없다는 말을 남겼죠. 저 역시 어린 마음에 이 대결에서 받은 배신감이 아직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10번도 아닌 지난 주말 5번째 조사 역시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며 질문에는 함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가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장황하게 반복했고 말꼬리 잡기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렵게 성사된 이날 출석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앞서 이 대표는 2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다가 언론 주목도가 떨어지는 토요일을 자기가 골라서 나왔습니다. 그래놓고는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를 자처했습니다. 당당한 출석에서 무기력한 출석으로 그때그때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나 무고하다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스스로 시원하게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죠. 대신 이 대표는 압도적 의석을 거느린 야당 대표의 지위와 자신의 법 지식을 10분 활용해 이리저리 방어하느라 바쁩니다. 급기야 느닷없는 단식을 벌여 검찰의 수사 일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놓고 또 이렇게 말했죠.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영국 속담에 타인을 가엾이 여기는 자는 자신을 기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연민을 받을 처지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남은 문제는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여야만 포기한다는 속보이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구체적인 편법 부결 방안까지 나온 바 있죠. 이 대표 스스로 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그 말도 이제는 아스라이 잊혀져 가는 듯합니다. 누구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요. 그리고 영화보다 더 아수라 같은 이 막장 정치 드라마는 언제 끝이 날까요? 9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연민의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계절상으로는 가을인데 낮 동안은 여전히 더운 곳들이 많습니다. 내일까지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예상됐는데요. 주 후반까지 날이 흐린 가운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낮에도 더위가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5에서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여수 24도로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대구, 창원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11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